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슬프교육학 최원희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도 안 남은 시험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모의고사 역시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일단 오늘 문제 선생님들 잘 푸셨을 텐데, 오늘 문제에서의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 그대로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외워야 되는 문제, 외워야 되는 것을 쓰는 문제가 있고요. 문제에 맞게 변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소주제 1과 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거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하고 지문에 맞게 쓰는 것이 핵심이었었던 것이고, 소주제 3과 4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외웠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인출해주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요. 이론도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이론은 아니었지만, 아마 윌로워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학교 풍토에 대해서 헬핑과 크로프트는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는데, 이 윌로워에 대해서는 잘 공부가 안 되신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명칭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민성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는 주제가 나왔고, 교육과정, 방법, 심리, 행정에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내봤어요. 역시나 우리가 큰 주제를 읽고 우리 영역을 파악했다고 하면 간단하게 그 초안에다가 이렇게 여유 있게 초안에 대한 밑그림을 기본 틀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목표 설정 시 고려해야 될 점 세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고려할 점 세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고려 방법과 함께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뭔가 교육감이 강조한 교육과정이 있나 봐요. 그게 유형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개발 형태일 수도 있겠고, 그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랐을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려할 될 점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에서 묻는 바라고 하면 이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건, 즉 각각의 고려 방법과 함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해야 될 점 세 가지를 방법과 함께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안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을 고려 방법과 함께 쓰시오라고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주제 2를 보도록 할게요. 교육감이 장기적으로 강조한 교육 방법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조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을 단위 학교에 적용할 때 확인해야 되는 제약 요인 한 가지가 있대요. 자, 제약 요인 이러니까 사실 머릿속에서 이거 라이길루스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 아, 장기적으로 강조한 교육 방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구나를 아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 교육감이 단기적으로 강조한 교육 방법이 있나 봐요. 아, 여기서는 장기, 단기 구분되는구나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강조한 교육 방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방안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전, 중, 후로 나누어서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해 보세요라는 문제였어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이게 수업에 있어서 하기 전, 수업하고 나서 후인지, 도입과 전개와 정리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업의 전, 중, 후라고 하면 도입, 전개, 정리가 아니라 수업하기 전이겠죠. 수업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수업 중간에는 뭐 해야 되는지, 수업이 다 끝나고 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각각 한 가지씩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소주제 3 보도록 할게요. 교육감이 언급한 전략이 있나 봐요. 이러한 전략이 학생들의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겠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재 가능성 개발과 관련돼서 교육감이 언급한 어떤 영역이 있나 봐요. 아, 뭔지 대충은 조금은 알 것 같지만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그 언급한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사의 구체적인 교수 활동이에요. 아, 교수 활동이에요. 교수 활동은 뭐예요?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의 학습 활동을 쓰면 어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윌로워 등의 학교 풍토 유형론에 따랐을 때, 자, 윌로워 이 이론에 따랐을 때 기존의 학교 풍토와 땡땡교육청이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 풍토의 명칭이에요. 이론형 문제, 간단한 문제가 나왔겠구나. 근데 기존과 새로운 학교 풍토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방식이에요. 단위 학교가 핵심인 것이고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초안에 대한 기본 밑그림, 초안의 틀, 요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우리가 조건들 같은 거 놓치지 않고 선생님들이 답을 쓰실 수 있도록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강조 표시를 이렇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자가 뭔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땡땡교육청에서는 글로벌 시민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교육감이 뭔가 중요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다양한 과목과 활동이 연계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사회, 과학 등 여러 과목이 협력해서 새로운 교과를 구성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실제 세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겠어요? 통합교육과정이에요. 통합교육과정.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육과정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 시에 고려할 점이 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과목과 활동이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이 중요한데 이때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이에요. 근데 내가 이게 상관형이야? 중액형이야? 융합형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기서는 명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합교육과정을 제가 의도해서 낸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명칭을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으면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내가 일단은 통합교육과정을 안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을 쓰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조금 공부가 되신 선생님들은 통합교육과정 세 가지네? 그러면 정말 거의 뭐 자동스럽게 떠올라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중일적이에요. 중일적이 뭐예요? 중요성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 이러면서 이렇게 외운 거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자, 이걸 썼다고 해서 틀렸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고려할 점을 물어본 거잖아요. 중요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일관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적합성의 원리를 고려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냥 그거 고려하면 목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선생님들도 잘 모르겠죠.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중요성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잔 드레이크가 얘기한 이 통합교육과정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성의 원리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통합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겠어요? 뭐 교과에서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답에서 보셨긴 했지만 사회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필요사항 이것들이 목표 설정 시의 고려사항일 수도 있겠고요. 일관성의 원리는 뭐예요? 교육과정이 일관된 흐름 속에서 목표 설정과 내용과 경험 이런 것들이 일관되게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바로 교과의 성취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합성의 원리, 애들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렇다면 너무나 쉽게도 여기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중일적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교과별 성취 기준, 사회의 이념 또는 인재상, 학습자의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만 멈추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분명 문제에는 각각의 고려 방법과 함께 제시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교과별 성취 기준 어떻게 고려할 거예요? 교과협의예요. 사실은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협의회 또는 동교과협의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답에서 써줘야 되겠죠. 교과별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교과협의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통합교육과정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냥 교과 내 협의회보다는 이종교과협의회 또는 교과 간 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취 기준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한다라고 답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회의 이념, 인재상을 반영해야 되겠는데 이때 고려 방법들은 뭐가 있겠어요? 뭐 연구자료, 기사 분석 이런 걸 하면서 글로벌 사회의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제가 왜 글로벌이라고 했냐면
이 문제의 큰 주제가 우리 글로벌 시민성과 관련된 문제였었으니까 기왕이면 쓸 때 큰 주제랑 최대한 연계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학습자 수준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수준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려할 수 있어요? 너무나 이제 쉽죠. 인지적인 측면에서는 진단평가, 정의적인 측면에서는 관찰과 면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에서 써주실 수도 있겠고, 우리 오순한 과정을 따라오셨던 선생님들은 진단평가 이렇게만 쓰시기보다는 인지진단평가라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주제 2에서는 기자님이 얘기하십니다. 국제 공동수업 활성화를 위해서 땡땡교육청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고 단기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교육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국제 토론 수업을 확대 적용할 거래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요.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학생들이 실시간 쌍방향 채널을 통해서 바로바로 토익 토론을 진행하게 한대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공동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각자 수업 시간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차 온라인 토론 학습을 우선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간차를 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교육감님의 핵심 얘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쌍방향 채널을 통해서 국제 토론 수업을 하는데 이런 거를 운영을 할 때 제약 요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시차 어떡할 거예요, 시차. 이게 사실은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공동 토론 수업이 있었는데, 호주 친구들하고, 뉴질랜드였나요? 호주였나? 그쪽 친구들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차 어떡할 거냐고요. 그렇죠. 바로 시차,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현실적인 제약 요인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의 영어 수준과 뉴질랜드, 호주에 있는 영어 수준이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될 텐데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라이길루스를 떠올리면 라이길루스가 조건 변인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교과의 목표라든지 뭐 환경적인 조건, 학습자의 수준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 조건 변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꼭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했으면 문제를 다르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답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특성, 뭐 시차라든지 기술 시스템.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그 해당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환경이 조금은 우리보다는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학습자들의 언어 수준 차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실시간이 아니고 시간차, 그러니까 비실시간 온라인 토론 학습을 할 텐데 이때 교사가 해야 되는 이제 실행 방안을 수업의 전중 후로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자, 수업하기 전에요. 수업하기 전에 교사는 비실시간 이런 국제 공동 토론 수업을 할 때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부터 그냥 갑자기 수업합시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뭐죠?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수업 전에는 먼저 안내부터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하는 수업이 다음 시간에 할 수업이 무슨 목적으로 어느 나라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다라고 하는 사전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은 안내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마다 토론 예절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해당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뭔가 얘기를 나눠보면서 규칙 같은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해당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업 전에, 그러니까 수업이라기보다는 안내, 매뉴얼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자, 수업 중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토론 수업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비실시간이긴 하지만 자, 우리 토론 수업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만 참여하는 문제, 이것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관찰과 면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혹시나 학습에 있어서의 소외가 되는 친구들이 없는지 우리가 관찰해주고 피드백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자,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소감문 쓰기 같은 후속 과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성찰을 유도한다,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수업의 비실시간 온라인 공동 토론 수업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주제 3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육감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수업을 통해서 기존의 생각을 깨트림과 동시에 잠재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감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글로벌 시민성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영역에서의 발달도 필요한데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수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교사는 질문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존 인지 구조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지 구조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거 어떤 이론이라고 생각이 들으세요? 인지 발달 이론 중에 바로 삐아제인 거죠. 삐아제가 얘기했었던 인지 발달 이론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답에서 뭘 써주면 되냐면 교사가 시행하는 이런 전략, 깨트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인지구조가 발달하는지 논리적으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제 공동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확대가 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교사나 동료의 도움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의 영역, 이게 바로 뭐예요? 근접 발달 영역, 우리 영어로 GP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GPD 영역에 있는 학습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따랐을 때 인지 발달이 촉진하는 과정, 논리적으로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립 전략이 있었어요. 교사가 질문 등을 통해서 학생들의 인지 구조를 깨트리는 거, 바로 그러한 전략을 대립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립 전략이 있고 나면 인지 불평형이 있고요. 그러면서 적응과 조직, 적응은 다시 동화와 조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식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다 학습자 스스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 구성주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과정들을 논리적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답으로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 발달 영역, GPD에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교수 활동을 쓰는 거예요. 학습 활동이 아니라 교수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교육적 서비스라고 할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답에서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부가 많이 되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모델링, 소리내어 생각하기, 길잡이와 힌트, 질문하기, 수업자료 조정하기, 이런 외웠던 것들을 정확하게 떠올리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네, 이 근접 발달 영역을 키우기 위한 교사의 교수 활동을 모르셨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해설지를 보면서 좀 정확하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주제 3은 철저하게 이론형 문제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주제 4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 풍토에 변화가 있게 되는데 기존의 학교 풍토에서는 어땠었냐? 학생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존의 학교 풍토에서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글로벌 시민성을 함양한 데는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협력적 상호작용과 적극적 의견 표출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추구하면서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교 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는 학교 풍토의 명칭, 기존과 새로운 학교 풍토의 명칭을 써주시면 돼요. 윌로어에 따랐을 때 이렇게 엄격한 규율을 통해서 형성되는 기존의 학교 풍토를 우리는 보호지향적인 학교 풍토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해서 형성되는 학교 풍토를 인간주의적인 학교 풍토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풍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헬핑과 크로프트의
OCDQ를 통해서 나오는 6가지 학교 풍토 유형론을 정말 잘 외우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학교 풍토 유형론은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로 내기에 약간 얄궂을 때가 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교 풍토가 나온다고 얘기했으면 오히려 윌로어 쪽이 조금 더 문제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윌로어의 학교 풍토론 처음 보셨던 분들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통제적인 학교 풍토로 통제적인 방식으로 형성되는 학교 풍토는 보호지향적이에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을 통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제 방식으로 형성되는 학교 풍토를 인간주의적인 학교 풍토이다라고 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협력적 상호작용, 적극적인 의견 표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통제 방식을 이렇게 하나는 협력적인 상호작용에서 하나는 적극적인 의견 표출에서 하나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보다 더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식 답을 쓴다고 얘기하면 학생의 자치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규칙을 설정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방적인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한 인간주의적인 학교 풍토를 만들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인 의견 표출을 하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있겠어요? 이거 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적극적으로 의견 표출하게 하려면 어떠한 제도를 학교 내에서 해준 것이 좋겠어요? 뭐 익명 게시판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건의함 이런 것들도 당연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뭐 제도나 아니면 뭔가 지원 방안 이런 것들 답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조건 협력해서 하나 의견 표출해서 하나 이렇게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민주적인 통제 방식이다라고 하면 답으로 인정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문제 풀었었던 것도 이렇게 초안을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험 단순한 이론 암기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문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냥 대놓고 형성평가 방식으로 물어봤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들을 보면 절반은 지문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절반은 약간은 그냥 이론에서 물어보는 것, 이론을 우리가 암기했던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풀었었던 소주제 1, 2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외운 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 맞게 변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소주제 3과 4 같은 경우에는 외운 것들을 거의 그대로 인출하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점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문제 푸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오늘도 힘내세요.